당신의 오늘은 어떤 하루였나요? 안녕하세요. 깊어가는 밤. 여기는 삶에 생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들을 대신 소개하고 함께 공감하는 곳, 위로튜브입니다. 우리 함께 슬프고 답답한 일들은 탈탈, 슬픈 일들은 탁탁 털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위로튜브는 여러분의 사연을 진심으로 듣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사연을 쓰게 된 사람이에요. 현재 서울 마포구에서 음식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사를 한 지는 좀 됐고 이전에는 그냥 평범한 주부였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결혼한 뒤 사모님 소리를 듣긴 했지만 제 이름으로 된 카드 한 장도 없었고 마음대로 외출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였어요. 음식 장사를 하면 다들 힘들지 않냐고 하시는데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자유로움을 느끼는 때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얼마 전에 제 눈앞이 빨갛게 물드는 사건이 터졌는데요. 그 사건이 터지면서 정말 속이 뻥 뚫리는 일이 생겼거든요. 그걸 다 겪고 나니까 그간 말하지 않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고만 참아왔던 제 이야기를 그냥 속 시원하게 적어보자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어요. 사연을 써야지 마음은 먹긴 했는데 이런 게 처음이라 그런지 막상 써보려고 하니까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제 이야기가 두서가 없고 잘 정리되지 않는 말이라고 해도 양해해서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왜 그런 이야기가 있죠? 신이 모두의 곁에 있을 수 없어서 엄마라는 존재를 만들었다고. 엄마라는 존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졌잖아요. 그 단어 자체만으로 의미하는 게 아주 크다고 생각해요.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엄마라는 존재는 우리 누구에게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 살고 있는 거니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엄마라는 말이 아프고 화가 나는 존재일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의미일 거라 생각해요. 오늘 제가 할 이야기가 엄마와 깊이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부터 나오고 말았네요. 계속 자연스럽게 제 스타일대로 천천히 이야기하면서 본론을 꺼내볼게요. 제가 오늘 할 이야기에 앞서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은 혹시 그거 아실까 모르겠어요. 엄마라는 단어가 세계적으로 꽤나 비슷한 발음으로 불린다는 사실 말이에요. 왜 엄마가 영어로는 마더라고도 불리고 또 마마라고 불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에마라고 불린대요. 그리고 중국어로는 마마, 힌디어로는 마라고 불리더군요. 어릴 적에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저는 그게 그렇게 신기하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도대체 왜 그런 걸까 그 까닭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왜 이런 쓸데없는 걸 궁금해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 성격이에요. 어릴 때부터 저는 워낙 호기심이 많아서 궁금한 걸 그냥 못 넘기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연히 호기심을 가진 이 점에 대해서도 늘 궁금해했죠. 그러다 20살이 넘고 언어학을 전공하게 된 친구를 만났을 때 우연히 이 생각이 나서 기회다 싶어 이에 관련해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 친구도 저에게 참 특이한 걸 묻는다고 엉뚱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재미있지 않나요? 모르는 걸 아는 건 늘 흥미로운 일이니까요. 친구한테 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친구가 대답해 주길 그 이유에 대해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유아기 때 가장 발음하기 쉬운 음절에서 유래했을 거라고 추측한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수도 없이 이 말을 쓴다는 소리기도 하겠죠. 그래서 또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과연 태어나서 엄마라는 단어를 몇 번이나 사용할까? 참 엉뚱하죠? 제가 좀 엉뚱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성격이에요. 아니 그런 성격이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결혼을 하면서 모든 것이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보세요. 생각보다 일상 속 깊숙하게 갑자기 놀라거나 넘어졌을 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 엄마! 재채기하듯 그 말부터 나오는 걸 보면 우린 아마 살면서 셀 수도 없이 많은 횟수로 이 단어를 사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엄마라는 존재는 모두의 삶 속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데 한국은 좀 특이하게도 태어나고 난 뒤로는 딸의 엄마인지 아들의 엄마인지에 따라 마치 신분 격차처럼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갈려버리는 상황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살기에 많이 편하고 좋아졌다지만 아직도 남녀가 동등하지 않은 그런 집은 남아있긴 한 것 같아요. 남아선호 사상은 확실히 많이 사라져가는 듯 하는데 결혼을 할 때 있어서는 여전히 여자가 남편의 호적으로 들어가서 그런지 전통적으로 남자 측에 맞추는 경향이 있긴 한 것 같더라고요. 친구들을 봐도 동생들을 봐도
명절이나 결혼이나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시댁 의견이 단 1%라도 더 반영이 되는 것 같아 보이긴 하니까요. 그래도 예전에 비해 많이 사라져 가는 걸 보면 차츰 사라져 가겠죠. 딸을 가진 엄마 입장으로서는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저희 집도 물론 오빠들이 권한을 딸에 비해 더 가진 면도 있긴 했지만 엄청나게 심각한 편은 아니었어요.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던 건 바로 제가 시집갔던 그 시댁이었어요. 그 집은 징그럽게도 전통적인 남아선호 사상이 아주 깊숙하게 박혀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결혼 전부터 당연하게 딸을 가진 친정엄마는 아들 집안에서 정하는 걸 따라야 한다고 하셨고, 그걸 대수롭지 않게 부끄럽지 않아 하셨으니까요. 시댁에서 친정에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면 뭐든지 시댁에 비해 늘 무시하는 발언들을 일삼았지만 저는 그걸 항상 참고 견뎌내야 했습니다. 제가 잘 참아내는 것이 저를 키워주신 엄마를 욕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참기만 하니까 괴롭힘에도 내성이 생기는 건지 시댁의 횡포는 점점 더 심해지기만 했죠. 엄마 앞에서는 늘 행복한 척을 했지만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미안한 마음이 공존했습니다. 행복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살겠다고 시집을 갔는데 제가 이런 삶들을 보낸다는 걸 어떻게 말해야 하나 도저히 입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자칫 잘못하다간 홀로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에게 누가 될까 초조하기만 했어요. 저희 집은 농사를 하는 집안이었어요. 어머니는 홀로 저와 저희 형제들을 키우셨습니다. 고등학생 때 일을 하시다가 사다리에 올라가신 아버지는 사고를 당해 정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게 됐습니다. 아무도 준비하지도 못했던 이별이었죠. 그렇게 어머니는 아들 하나 딸 둘을 혼자서 키우게 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정말 외윤의 강에 딱 어울릴 만큼 내면이 단단하고 강인한 분이셨어요. 농사일을 하면서 아무도 농사한다고 믿지 않을 정도로 수려하게 아름다운 외모셨죠. 그래서 엄마가 처녀 시절에 엄마를 따라다녔던 남자들이 한 트럭이고 저 마을 입구까지 줄을 섰다며 재미삼아 말해주시곤 하셨거든요. 농사이긴 했지만 소작농이 아니라 아버지는 분홍의 아들이셨어요.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아 땅을 아주 많이 가지고 계셨죠. 하지만 아무런 관리가 되지 않는 농장은 부질없이 금세 가치를 잃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결코 그 땅들이나 농장이 가치 없어지게 놔두질 않으셨던 아주 똑부러지고 현명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참 슬프고 속상한 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엄마가 우는 모습은 거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울 시간이 없으셨다는 게 더 맞는 말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충분히 슬퍼할 겨를도 없이 우릴 책임지셨어야 했으니까 그러셨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걸 이제야 똑같은 엄마가 되고 나니 알게 됐죠. 엄마는 누구보다 현실적인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많은 땅을 혼자서 가꾸고 관리하실 수 없다고 판단하셨기에 아버지의 땅 일부를 팔고 인부들과 함께 관리하실 수 있을 만한 농장만을 남겨둔 채 다른 재산들은 정리를 하셨습니다. 다른 친척들이 찾아와 남편도 잡아먹은 년이 재산도 다 말아먹네. 저런 말들을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도 서슴없이 하셨습니다. 그때 엄마에게 했던 말들은 지금 생각해도 참 충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도 여전히 상처로 남아있는데 그때 엄마의 심정은 어땠을지 짐작조차도 안 가네요. 동네 사람들은 더 심각했어요. 여자 홀로 그것들을 일궈낸다는 건 쉽지 않은 거라는 걸 자식들의 눈에도 보였으니까요. 사람들은 뒤에서 엄마를 손가락질하며 저 여자 남편 죽더니 단단히 미쳤나 봐. 대대로 내려오는 땅도 다 팔고 완전 정신이 나갔다니까? 역시 집엔 여자를 잘 들여야 돼. 사람들은 참 너무했어요. 어머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에 대해 욕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꾹 참으셨어요. 그렇게 참으셨던 이유는 단 하나, 우리 때문이셨던 걸 우리도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앞으로 나갈 우리들의 등록금과 만약 타지에 우리들이 나가 독립을 하게 됐을 때, 시집장가를 가게 될 때, 엄마가 스스로 아프게 될 때 자금을 모두 싸그리 계산하셔서 딱 필요한 자금들을 정리해 준비해 두셨습니다. 철저하고 똑소리 나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엄마를 쏙 빼닮은 오빠는 아주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는 모범생이었어요. 화도 한 번 낸 적 없는 선비 같은 사람이었죠. 오빠가 하루는 엄마에게 고생스럽게 살지 말라고 정말 후회 안 하겠냐고 따지듯 물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엄마는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고 엄마의 미래는 우리들이라고 하셨던 말이 기억나요? 어머니의 노력으로 그렇게 점차 모든 것이 조금씩 안정되어 갔어요. 하지만 엄마의 수고로움은 쌓여갔죠. 엄마는 흙의 손톱이 까맣게 변해도 우리에겐 늘 좋은 것들만 입히고 먹이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언제나 눈을 맞추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셨고 고단한 몸으로 직접 지은 밥을 먹이기 위해 우리 시간에 맞추셨죠. 어머니의 분에 넘치는 사랑 덕분에 우린 아버지의 빈자리를 비교적 덜 느끼며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 신이 모두의 곁에 있을 수 없어서 엄마라는 존재를 만들었다라는 말은 딱 저희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또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왜 이렇게 뭉클한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에게 어머니는 정말 이 문장처럼 신 같았고 늘 저희 곁에 있어주면서 저를 지켜주던 그런 존재였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렇듯 엄마라는 존재는 참 복잡 미묘하고 설명할 수 없는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엄마는 자식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이나 위로를 주고 엄마라는 존재만으로 안전함과 피난처라는 생각을 느끼게 해주는 대체불가한 역할이니까요. 신생아들이 거의 처음으로 하게 되는 말이 엄마인 것처럼 세상에 태어나 가장 처음 맞닿는 존재, 태어나기 전부터 연결되어 있는 존재는 엄마이기 때문에 특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렇잖아요. 특히 엄마라는 존재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면 괜히 눈물이 찡하고 그러니까요. 자식이라는 이유로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으면서 사는 동안 사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효도하는 것도 나중으로 미루게 되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공부를 아주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서울로 4년제 대학교도 입학하게 됐고 점차 남들과 비슷한 삶이라 생각될 정도로 별 다를 바 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니의 감사함을 지금보다 잘 몰랐어요. 어머니의 걱정을 짜증과 간섭으로 받아들였고 충고는 지나친 잔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던 저는 엄마와 떨어져 지내는데 볼 때마다 걱정들을 늘어놓는 엄마를 만나고 나면 왠지 더 필요한 기분이 들어서 하나 둘 핑계를 만들어서 본가에 가지 않을 이유를 대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 곱던 어머니의 얼굴이 고생한 흔적이 역력하게 물드는 걸 보는 게 그렇게 거슬리고 싫었어요. 이게 다 우리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걸 알아서 마음 깊이 죄책감이 있어서 그랬던 걸까요? 엄마는 도대체 왜 그러고 살까 답답하기도 했죠. 제가 어떻게 당장 해줄 능력도 없으니 갑갑해하기만 하면서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까운 시간들입니다. 대학교에 들어가 다른 학교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교대를 다니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나 생각나는 마음들을 숨기지 않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그를 만나고 나니 여태껏 살아온 세상과는 다른 세계가 펼쳐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말도 서운한 것들도 그 사이를 망치게 될까봐 잘 참는 편인 성격이었는데 그 남자는 저와는 정반대로 필터가 없이 바로 배는 남자였어요. 그 남자의 당당한 태도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위풍당당한 남자의 모습이 나중에 내가 결혼하면 나의 자식의 아버지상이 되면 좋겠다는 막연한 마음도 있었죠. 그래서 그 남자에게 걷잡을 수 없는 습도로 빠져버렸어요. 제가 그 남자를 더 많이 좋아했어요. 제가 가지지 못했던 면을 전부 가지고 있는 그 남자는 마치 하늘이 저에게 준 선물이 아닐까 하는 착각을 들게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 그 결혼을 하지 말라고 뜯어 말리고 싶네요. 그 남자와 결혼을 하기 위해 양가 상견례가 진행됐고 오랜만에 우리 가족들도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시댁은 모두 교육자 집안이었고 사범대학교의 장학사 출신이셨어요. 그에 비해 어머니 혼자 앉으셨던 점이 마음이 좋지 않았죠. 시아버지는 아버지 자리를 대신해 앉아있는 오빠에게 지금 뭘 하냐고 물었고 사시 준비 중이라는 오빠의 답변에 시어머니는 그럼 뭐 백수라는 거네요. 이런 무례한 발언을 하셨어요. 그것도 첫 만남에서 말이죠. 시댁은 우리 집안도 저도 모두 성에 안 차는 모양이었죠. 가족들 앞에서 만족스럽지 않다는 내색을 팍팍 비치셨으니까요. 우리 엄마가 조심스럽게 운을 떼고 무슨 말이라도 하려고 하면 이야기를 끝나기도 전에 말을 딱 가로채며 싹둑 잘라버리는 그날의 시어머니 태도를 보고 오빠와 언니는 이 결혼을 꼭 해야겠냐며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 눈에 뭐가 씌었던 건지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죠. 가족들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상견례에서부터 시어머니는 어머니의 모든 말을 자르며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어요. 그러고 모든 걸 우리가 정하는 대로만 따라오라고 하셨죠. 그 조건은 결혼 후 시댁에서 5년을 같이 살고 추후 아이를 낳게 되면 차로 5분 내 거리에 살아야 한다고요. 그리고 결혼식장 위치도 시댁이 정한다고 하셨어요. 뭐 시골에서 서울 올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며 대놓고 무시를 했습니다. 결혼식 날도 모두 다 시댁에서 정하신다고 하셨죠. 그런 말에도 엄마는 웃으며 편한 대로 하시라고 대답을 하시는데 엄마의 답답한 태도가 억울하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게 서운하니까 결혼하기 전에 남편과 이런 문제로 몇 번 언쟁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장모님 얼굴이 농사 지으신 게 너무 티나시는 것 같지 않아? 결혼식에 중요한 손님이 얼마나 많이 오는데 엄마가 그러는데 관리 좀 받으시면 좋겠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죠. 그러니까 왜 예민하게 반응해? 다 생각해서 말해주는 건데 그거 다 자격지심이다?
시골에서 농사를 하는 친정이 부끄럽다는 식의 뉘앙스를 풍기는 시댁이 미웠지만 식장 예약까지 한마당에 그제 와서 그만둔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결혼 준비는 친정과 전혀 상의도 없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저희 엄마는 아무런 권한도 없는 게 느껴졌습니다. 엄마에게 고개를 들 수가 없겠더군요. 엄마는 괜찮다는 말만 연신하셨어요. 결혼 준비부터 그러더니 결혼 생활은 더 끔찍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 제가 단단히 착각을 했다는 걸 콩깍지가 제대로 벗겨지게 됐거든요. 결혼 후 어머니와 사는 건 정말 끔찍했습니다. 결혼 2년 차가 되자 원하던 손주도 보지 못한다면서 시어머니는 저에게 비슷한 배경을 가진 집안에서 결혼했어야 하는데 어휴 답답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뭐 그런 말은 아주 일상적인 말이 되고 말았죠. 4년 차, 갈수록 남편의 가족 속에서 남편마저 저를 외면했고 저는 가정 내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모두 다 교육 관련 종사자기 때문에 같은 행사에 참여할 일이 많았는데 거기에 저는 데려가질 않았어요. 점점 저를 사회활동에 참여시키려 하지 않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아이도 생기지 않는 걸 제 탓을 하던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해 임신은 더 어려웠습니다. 아이도 없으니 결혼 생활에 대한 애정은 점차 더 사라져갔죠. 6년 차, 처음 결혼 전에 말한 대로 아이가 생기지 않아 시댁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게 점점 더 숨이 막혔습니다. 또 저는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거래는 남편의 카드로 해야 했고 저의 통장이나 카드 한 장 만들 수 없었죠. 교육자 집안이기 때문에 혹시나 뇌물을 받거나 하는 일이나 제가 따로 손을 허비하는 일이 뒤늦게 밝혀지면 골치 아플 거라며 저의 모든 걸 다 컨트롤하셨죠. 싫다고 말해보기도 했어요. 몰래 통장을 살려 거래를 해보기도 했지만 남편은 저희 휴대폰 내역, 어딜 갔는 집까지 모두 다 알아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속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발 사정하며 부탁해서 결국 결혼 3년 차부터 해준 친정어머니에게 1년에 한 번씩 용돈을 보내는 일도 모두 다 남편의 통장을 통해서였어요. 시아버지는 오전 5시 반에 아침을, 어머니는 8시에, 남편은 7시에 각기 다른 메뉴로 아침 식사를 원해서 저는 아침을 3번 차리고 저녁도 2번 이상씩 차리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게다가 손님들을 어찌나 많이 초대하는지 매번 잔칫집 같은 요리는 늘 제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들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걸 다 하고 나면 하루가 다 가버렸어요. 어머니는 집에서 거의 나가는 일이 없는 분이었고요. 그래서 거의 저와 붙어 있으며 계속 따라다니면서 잔소리를 하셨죠. 사회적인 활동이나 경제 활동도 안 하다 보니 카드를 만드는 문제도 어려워졌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이것저것 할 수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 정도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아마 그랬다 하더라도 남편이 다 검사를 해서 걸렸을 테지만요. 제가 바보 같은 게 저도 이런 문제들에 익숙해져 갔다는 겁니다.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어딜 가면 사모님이라고 대우를 해준다는 거에 만족을 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은 저에게 동창 중에서 가장 시집을 잘 갔다고 표현하곤 했습니다. 이런 지옥 같은 시댁의 생활 중에서 제가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은 따로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제가 몰랐던 친정에 관한 비밀을 알게 된 이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늘 시댁에서 모욕스러운 상황을 겪었지만 엄마는 동네 사람들에게나 친구들에게나 저를 이야기할 때 제가 서울에서 아주 탄탄한 교육자 집안으로 어엿하게 시집을 갔다며 몹시나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저는 엄마가 그러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더욱 힘든 것에 대해 전혀 티를 내거나 내색하지 않아야 했죠. 점점 더 거짓말쟁이가 되어갔습니다. 일부러 엄마 앞에서는 행복한 척 더 연기도 하곤 했으니까요. 사랑받는 척, 잘 살고 있는 척, 행복한 척 그렇게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집안일을 마친 뒤 쓰레기를 버리는 차례였습니다. 딱 봉투를 쪼매려는데 익숙한 글씨가 써진 비닐봉투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글씨를 보니 분명히 엄마의 글씨라는 걸 단박에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그 봉투들을 모조리 꺼내봤어요. 그러자 그 봉투 안에는 엄마가 직접 담근 된장, 고추장, 고춧가루, 깨 등이 있었는데 말짱한 것들을 모조리 쓰레기통에 버렸더군요. 저는 시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잘못 버린 줄 알았어요. 아마 믿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시어머니 대답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맞아. 그거 버린 거야. 넌 딱 보면 모르니? 너네 엄마도 참 그 냄새 나는 걸 뭐하러 보내시는 건지 나도 궁금하다. 백화점에서 사 먹지. 너네 어머니는 그딴 걸 왜 몇 달에 한 번씩은 꼭 보내시니? 버리는 것도 일이야. 내가 사람이 좋고 마음이 약하니까 그동안 말 못했지만 정말 성가시다 저거 보내시지 말라고 해.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정말 큰 충격이었으니까요.
그럼 이걸 6년 동안 엄마는 수십 번을 보냈고 시어머니는 이걸 수십 번을 이런 식으로 버렸다는 걸 몇 번이나 그랬을지 머릿속으론 횟수를 세고 있었어요. 손발에 식은땀이 나고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 그 순간에는 경멸스럽고 죽이고 싶게 밉다는 게 이런 거라는 걸 느낀 순간이었어요. 피가 거꾸로 솟구치고 요동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에 대한 모욕은 얼마든지 더 참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시댁의 모든 것들에 대한 갈등과 스트레스는 극에 달하고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파탄 지경에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가장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절대 건드려선 안 될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남편과 저희 시댁은 결국 그 넘어서는 안 될 선을 건들고 말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시댁에서 나가버리려고 짐을 싸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가족은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데 시댁은 수도 없이 선을 넘었고 방관하는 남편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어요.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로 나뉘고 나서 마치 그게 지위 차이가 된 듯 그게 당연한 듯 여기는 지긋지긋한 그들의 인식을 이제는 더 이해하고 싶지 않았죠. 답답한 마음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뭐해? 엄마는 여전히 온화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너 보내줄 장아찌 담그고 있어. 너 이거 있으면 밥 2공기도 먹잖니. 엄마의 말에 스스로에 대한 짜증이 몰려왔죠. 누가 그런 거 해달래? 해달라고도 안 했는데 왜 자꾸 그런 걸 해서 보내요? 왜 그래 진짜 왜? 말을 하며 저는 왈칵 울어버렸습니다. 엄마는 그런 매정한 말을 한 저에게 또 미안하다는 소리를 하셨어요. 저는 전화를 확 끊어버렸죠. 엄마와 통화를 하고 나니 더 이 집에서 쉽게 나가기 어려워졌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수백 번도 더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싶었지만 막상 짐을 다 싸고 나니 막막하긴 했어요. 과연 내가 이대로 나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머니에게는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그러면 얼마나 상처를 받으실지 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엄마의 미래이자 꿈은 우리들이라고 했는데 딸이 이런 실패를 했다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갑갑하기만 했죠. 캐리어에 짐을 싼 채로 그 생각들을 하며 또 몇 주간 시간을 보냈습니다. 복종적으로 살아왔던 저는 뭘 해도 쉽지가 않더군요. 참다 못해 남편에게 밖에서 시간을 내 이야기 좀 하자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귀찮게 왜 밖에서까지 보자고 하냐며 약속 장소에 도착했더군요. 저는 남편의 냉정한 태도에 이제는 모든 것이 차분해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우리 이혼해요. 더는 이렇게 못 살겠어요. 그래도 그 남자가 한 번은 왜 그러는지 이유를 들어보거나 저를 잡아주지는 않을까 일말의 기대 같은 걸 했나 봐요. 그랬다면 또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르죠. 남편은 아주 고맙게도 그런 저에게 그래. 그럼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는 한 푼도 없는 거다. 그렇다고 합의 섰으면 그러면 해줄게 이혼. 그의 정떨어지는 답변을 들으며 이제 더는 제 인생에서 최악으로 갈 곳도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는 다들 반대했던 선택을 제 선택 때문에 모든 것이 파탄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남편은 벌써 시어른께 제가 먼저 이혼을 하자고 했다는 걸 말을 했더군요. 감히 여자가 먼저 이혼을 꺼내자는 말을 했다고. 마치 죄인 취급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태도를 보면서 그동안도 정은 없었지만 이제는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래, 난 그동안 이 집에서 키우는 난초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었어. 불행한 마음이 확신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그 집을 떠나기로 한 날, 그래도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려고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버님은 골프를 가셨다고 했고 어머니는 저에게 너 지금 가니? 얘 그럼 나가는 길에 저것도 좀 버려라. 이혼하려 떠나는 며느리에게 하는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어이가 없었어요. 마치 제가 잠깐 외출을 하는 사람처럼 저를 끝까지 무시하다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고 버리라고 했던 곳을 쳐다봤어요. 그러니 흙이 묻은 박스 한 상자가 있었죠. 저는 보자마자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친정 농장의 박스라는 걸 말이죠.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어요. 묵묵히 박스를 집어들어 올렸습니다. 냄새나서 냄새나는 것 좀 그만 보내라고 말했니 안 했니? 넌 어른 말이 우습지. 하긴 애시당초에 너 같은 거랑 우리 아들이 가당키나 한 혼사였니? 그 냄새나는 박스 가지고 얼른 우리 집에서 멀리 가서 살아. 드디어 저 냄새나는 것들 우리 집에 안 와서 속이 다 시원하다. 얼른 가 얼른. 그리고 이혼한 거 혹시라도 후회해서 돌아오고 싶다거나 그런 소리 하지도 말거라. 알겠니? 끝까지 시어머니는 사람도 인격도 그동안의 시간까지도 모든 걸 무시하는 말들을 하시더군요. 정말 징글징글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결코 울고 싶지 않아 눈물을 꾹 참고 흙이 묻은 엄마의 박스를 들어 지옥 같은 그 집을 나왔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이 박스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무거워 막막했죠. 우선 숙소를 하루 잡아가야겠다는 생각으로 택시를 잡아 가장 가까운 숙박업소로 가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혼 후 6년 만에 드디어 혼자만의 공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낀 자유로움과 그 자유로움이 주는 무거운 적막함은 그동안의 제 인생을 깊게 돌아보는 시간을 주더군요. 도저히 엄마가 보내준 박스를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번엔 또 뭘 보낸 거야? 엄마의 박스를 열어보기로 했어요. 뭐가 들었는지 들고 오는 동안 너무 무거워서 계속 궁금했죠. 그런데 박스를 자세히 살펴보니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받는 사람의 이름에 제 이름이 쓰여 있었거든요. 엄마는 결혼 후 이런 사소한 걸로도 책이라도 잡힐까봐 제 이름으로 단 한 번도 보내는 분이 아니셨거든요. 엄마 글씨는 분명 맞는데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서둘러 테이프를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겹겹이 테이핑을 했는지 뜯는 것도 힘들었어요. 박스를 딱 뜯었는데 저는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스 안에는 현금 다발이 가득 들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너무 놀라 몸이 굳어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살펴보자 저를 위한 편지 한 통이 함께 들어 있었어요. 놀란 마음으로 편지를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아, 많이 힘들지? 박스를 보면 너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무작정 보낸다. 목소리만 들어도 엄마는 알아. 그래서 이렇게 무모하게도 너를 당장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이런 행동을 다 해보네. 너에게 이게 전달이 되든 안 되든 그 집으로는 도착할 테니까. 혹시나 시댁에서 가진 게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 주눅 들지 말 거라. 많이 힘이 들 때면 너를 키우면서 엄마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너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란 소중한 존재인지, 너 스스로 사랑받았던 좋은 시간들을 생각해 주렴. 이 돈은 너를 위해 엄마가 주고 싶었던 돈이었단다. 뭐 하나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살지 말고 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 엄마는 네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지. 네가 그늘 속에 갇혀 슬픔 속에 사는 걸 원치 않는단다. 사랑한다 나의 딸. 저에게 돈을 보낼 방법이 이것뿐이었던 엄마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박스를 보내셨을지 그 마음의 눈물은 멈출 수 없이 흘렀습니다. 짐을 싸 바로 엄마에게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엄마를 안고 밤새도록 울며 미안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제 마음을 전했습니다. 엄마는 엄마의 꿈은 제가 행복한 거라며 늘 그랬듯 따뜻하게 안아주셨죠. 엄마의 포옹 속에 진심이 느껴져서 더 울컥했던 것 같아요. 저는 엄마의 한없는 사랑에 대한 응원에 더는 이런 삶을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30대 중반, 이혼을 한 후 새로운 삶을 살기로 했어요. 엄마가 저에게 준 돈은 정말 많은 금액이었는데요. 그 돈으로 친정의 농장에서 수확한 신선한 재료들로 만든 음식점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음식만 해온 터라 음식 솜씨는 꽤 좋았거든요. 그 결과 순식간에 사람들 사이엔 맛집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오픈을 하고 4년 만에 한 달 순이익 1억이라는 매출을 내는 억소리 나는 음식점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가게를 하다 보니 매일같이 단골 손님으로 알게 된 남자 손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백수처럼 보였어요. 하는 일도 특정하게 없어 보였고 시도 때도 없이 와서 같은 메뉴를 먹는 사람이었죠. 밤늦게 제가 마감을 하는 시간에 꼭 맞춰서 와서 저를 도와주곤 했어요. 아무래도 여자 혼자서 장사를 하다 보니 밤에는 취한 손님들도 있어서 몇 번 무서운 일을 겪어야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 손님이 있어주면 한결 마음이 편하고 든든했죠.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남자 손님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미 한번 결혼이라는 걸 결정했다가 실패한 사람이고 결혼은 불행을 낳는다는 경험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시작도 하지 않는 편이 낫다 싶었습니다. 그 남자 손님은 어느 날 저에게 좋아한다는 호감 표현을 했어요. 당연히 수차례 거절을 했죠. 그렇게 몇 번이나 거절을 했는데도 그 손님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의 정확한 나이도, 그가 어떤 직업을 가졌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는 확실히 알 것 같았죠. 그 사람이 분명히 좋은 사람이라는 거 말이에요. 선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걸 지켜보면서 더 알게 됐지만 그랬기 때문에 더 시작을 할 수 없었던 이유기도 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저희 모든 것들을 털어놓고 예의 있게 거절을 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날도 그는 저녁 끝날 시간에 맞춰 와주었더군요. 할 말이 있다고 잠깐 시간을 내달라고 했고 우린 포장마차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에게 물었어요. 회사는요? 그러자 그는 안 다녀요. 실례 질문을 한 것 같아 말을 돌리자 싶어 뭐 드실래요? 그러곤 우린 우동 2그릇을 시켰습니다. 저는 먹지 않고 그에게 숨겼던 저희 이야기를 해야 했어요. 사실 나는 이혼녀이며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고
아주 깊은 상처가 나서 이성을 만나고 싶은 자신도 그럴 자격도 없다고 죄송하다고 말했죠. 그러자 그 남자는 저에게 저 사실 네? 괜찮아요. 말해보세요. 밥 먹었습니다. 저랑 있고 싶어서 배고프다는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서요. 그러곤 본인은 고아이며 직장도 없고 결혼도 해본 적 없는 노총각이니 제가 더 좋은 조건이라면서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그의 진실된 말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겪었던 이야기들을 그에게 털어놓았고 그걸 다 들은 그는 저의 사정을 다 알면서도 그래서 저를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고 진심으로 말을 하더군요. 그렇게 우린 사랑에 빠졌고 결국 그와 재혼을 하기로 결심하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아주 어릴 때부터 고아여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이었어요. 지금 직업이 딱히 없는 이유는 그렇게 노력을 해서 결국 제 가게가 있는 건물의 건물주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는 정말 피나는 노력으로 엄청난 재력가가 된 사람이었죠. 남은 인생에 돈을 아끼지 않으며 살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가 정말 멋있는 건 그런 티를 전혀 내지 않는 사람이라는 점이었죠. 재혼을 하고 바로 임신을 해 우리 둘 사이에는 저를 쏙 빼닮은 사랑스러운 딸이 태어났어요. 남편은 장사를 하는 저를 대신해 엄마의 역할까지 해주며 우린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한 날들을 살아가고 있었죠. 남편은 결혼 후 건물도 제 명의로 돌려줬어요. 모든 게 다 저를 위한 거라면서요. 모든 경제권을 저에게 줬죠. 남편은 저와 딸만 있으면 충분하다면서요. 정말 최고의 아빠죠. 저희 엄마를 마치 친엄마처럼 지극히 챙겨줬습니다. 바쁜 저를 대신해서 병원도 모시고 가고 제가 없이도 딸아이와 둘이서 주 엄마를 만나러 갈 정도로 아주 따뜻하고 고마운 사람이에요.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늘 존댓말을 하죠. 게다가 오빠가 변호사 개업을 할 때 떡하니 선물로 가장 비싼 외제차를 뽑아 선물을 하고 언니가 아플 땐 모든 병원비를 다 내줬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저는 다 나중에서야 알게 됐어요. 그렇게 잘하면서도 내색 한번 하지 않는 남편이 고마우니까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었죠. 결혼을 하고 이렇게 행복할수록 엄마 생각이 더 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으면서요. 특히 딸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하는 엄마가 되어보니 엄마는 한 명도 아닌 셋을 도대체 어떻게 키운 건지 그 대단함을 하루하루 더 크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연도 참 질기다는 걸 경험하게 된 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시댁 가족이 모두 우리 가게에 밥을 먹으러 왔었나 봐요. 그날은 가게 직원들만 있었어요. 왜냐면 엄마가 모처럼 서울에 오신 날이라 남편이 엄마를 모시러 갔고 저는 식재료 결제 때문에 나갔다 오는 길이었거든요. 가게에서 직원들에게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우리 가게는 인기가 많아서 선착순으로 기다리시는 분들만 드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마침 재료가 다 소진되어 죄송하다고 말했더니 못 먹게 된 시댁 식구들이 이딴 구멍가게에서 갑질을 한다면서 신고를 하겠다고 행패를 부리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엄마가 곧 도착하니까 그 전에 빨리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얼른 가게로 달려가게 됐습니다. 가게에 도착하니까 경찰차가 와 있고 난리가 나 있었죠. 생각했던 것보다 뭔가 큰일이 났구나 싶었어요. 무슨 상황인지 초조한 마음으로 인파를 뚫고 안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그 안에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시어머니와 남편의 얼굴이 있더군요. 7년 만이었죠. 준비도 없이 그들을 보자 정말 당황스러워 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도 저를 보곤 표정이 굳어졌고요. 그렇게 얼마나 지났나 직원들이 저에게 다가와 사장님이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냄새나는 집구석 결국엔 또 냄새나는 이딴 구멍가게나 하고 있네. 꼴의 사장.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되니 넌 여전히 촌티가 줄줄 흐르는구나. 오랜만에 봐도 여전히 막말을 바로 하더군요. 그것도 제 직원들이 모두 보고 있는 앞에서 말이에요. 숨을 고르게 내쉬고 직원에게 천천히 경찰이 왜 온 거냐고부터 물었습니다. 저 손님들 앞에서 마감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갑자기 저 손님들이 대기석 복도가 미끄러워서 다치셨다면서 그때부터 화를 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님들이 있는 곳에 시설물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한다고 다쳤으니 경찰 부르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사장님, 근데 저희 매장 계속해서 수시로 닫고 물기까지 없애잖아요? 저희 정말 억울해요. 협박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비릿하게 저를 보며 웃고 있는데 온몸이 떨려오고 예전 생각에 머리에 두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섭고 초조했어요. 곧 있으면 남편도 오고 엄마도 도착할 텐데 또 이런 모습을 보여줄까봐 무섭고 창피했어요. 그때 뒤에서 누가 제 어깨를 감싸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한테 말씀하시죠. 뜻하지 않게 전 남편과 현 남편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이 재혼까지 했냐? 여기 이 사람 이혼녀예요.
제 아내예요. 말씀 좀 가려서 해주시죠. 라며 저를 그의 뒤로 숨겼습니다.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듣더니 그럼 법대로 진행하자고 했죠. 경찰들과도 잘 이야기를 끝내고 먼저 돌아갔고 남편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지만 차분하게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었어요. 정말 든든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태도를 보더니 더는 안 될 것 같았는지 그냥 가자. 재수가 없다 오늘. 가자 가. 집 가서 얼른 샤워하자. 재수 없는 거 붙을라. 라며 말했고 전 남편은 안 된다니까 엄마. 내가 몇 번을 말해. 주인 만나고 가야 된다니까? 라며 잠깐 어디로 가더군요. 시어머니는 전 남편에게 빨리 오라며 재촉을 했어요. 어머니는 재수없다는 듯 침을 확 뱉고 뒤를 돌았죠.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빨간 게 눈앞에 덮쳤습니다. 그걸 다 보고 있던 저희 어머니가 고춧가루를 시어머니에게 확 뿌려버린 거였죠. 매운 고춧가루라 울고 불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정말 난장판이 따로 없었죠. 어머 진짜 이 모녀가 쌍으로 미쳤나? 못 배워서 그래요? 수준 떨어져서 정말. 어떡할 거야 이거. 이게 얼마짜린데? 화를 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겨우 이딴 거 가지고 억울해요? 우리 딸은 더 고통스럽게 울었어요, 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엄마와 저에게 튄 가루 파편들을 털어주었죠. 그런데 계속해서 걸려오는 전화벨 때문에 결국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순간 전 남편과 남편의 눈이 마주쳤어요. 서로가 통화를 하며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우리 남편을 만나 건물 월세 때문에 사정을 하기 위해 온 거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우리 가게까지 오게 된 거죠. 전 남편은 크게 학원을 세우려고 했고 우리 건물이 가장 크고 시설도 좋아서 꼭 하고 싶다며 여러 번 제안을 했었는데 남편이 싫다고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제 명의이긴 했지만 워낙 가게만으로도 바빠서 건물에 관련한 연락은 모조리 남편이 진행해주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전화를 툭 끊더니 저를 불렀죠. 여보, 어떻게 하라고 할까요? 그냥 들어오게 받아줄까요? 아니 여자가 뭘 껴요. 사장님 건데. 이 사람 의견이 제 의견입니다. 이 건물도 전부 이 사람 거거든요.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전 남편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정말 잊을 수가 없네요. 그토록 통쾌한 날이 없었어요. 시어머니와 전 남편의 한 대 맞은 듯 억울한 증오심 넘치는 표정은 정말 봐줄만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고춧가루 때문에 재채기를 하며 콧물을 줄줄 흘리고 있고 남편은 저희 엄마만 남편의 고급 승용차에 태웠어요. 그러곤 다시 나와 5만 원짜리 뭉치를 시어머니 앞에 던지듯 떨어뜨리고 세탁비를 하라곤 하더군요. 남편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예의 없게 대하는 건 정말 처음 보는 태도였습니다. 아마도 그날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 이후 당연히 건물 계약도 전 남편과 진행하지 않게 됐어요. 남편은 건물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 계약하는 한 명 한 명의 사람도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도 그런 남편의 의견을 가장 존중했고요. 그리고 더 통쾌한 사실은 그들이 우리 가게에서 넘어졌다면서 억지 부렸던 것들 때문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들은 몰랐나 보더라고요. 우리 가게에 사방에 CCTV가 있다는 걸 말이죠. 그 안에서 시어머니가 혼자 꾀병 부리며 아픈 척하는 모습이 모조리 다 찍혀 있었거든요. 그 어디에도 넘어지는 모습은 없었죠. 그 모든 것들을 총 더한 결과를 그들은 혹독하게 치러야 할 차례가 남았습니다. 오빠를 통해 그들이 저질렀던 시간 동안 건물과 가게에 대한 업무방해죄, 손해배상 청구, 무고죄, 여러 죄들로 소장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무시하던 사람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 그들은 저에게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주면 안 되냐고 가게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제 번호를 모르니까요. 엄마에게까지 부탁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엄마 번호를 바꾸시라고 하고 남편이 이번에도 최신 폰으로 바꿔줬네요. 한때는 모든 걸 원망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신의 존재까지도 모두 다 말이에요. 온 세상이 오직 저 하나만을 미워하고 나만 불행한 존재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살다 보니 인과응보라는 일이 정말로 생긴다는 걸 저는 똑똑히 목격하게 됐어요. 그들을 벗어나고 진정한 사랑들을 받으면서 이제야 제가 예전에 엉뚱하고 호기심 많던 원래 밝은 모습으로 되찾아 가게 되었어요. 다시 찾으니 제 자신이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소중했는지 확실히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아마 이 모든 것들은 친정 엄마의 진정한 사랑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거겠죠. 저도 제 딸에게 저희 엄마 같은 엄마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꿈을 다 이뤘습니다. 그래도 남은 소원이 하나 있다면 딱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만약 제가 다시 태어나게 되면, 아니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그때는 꼭 제가 엄마의 엄마로 태어나고 싶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자식관계 말고
선물 같은 존재가 딱 한 명은 찾아오기 마련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지금 제 남편이라는 걸 확신합니다. 지금의 남편 덕에 알았거든요. 미워하는 마음속에서 사는 것보다 사랑의 힘을 딛고 매일을 살다 보면 그 간절함이 결국 기적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걸 말이에요. 지금 과거의 저처럼 미워하는 마음속 안에 갇혀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딱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한 분 한 분 모두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님, 오늘 사연자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으면 몇 번이고 화를 내고 뛰쳐나왔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걸 견디고 참아냈던 이유는 단 하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였겠죠. 사실 그렇잖아요. 나를 걱정할까봐, 그 사람이 마음 아플까봐,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티를 더 내기 어려운 법이니까요. 마음이 가장 가까울수록 입은 더 멀어진다는 유명한 말이 있죠. 진정으로 가까운 관계일수록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말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가장 불쌍한 사람은 본인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지조차 모르고 있는 그 한심한 사람들이 아닐까요? 오늘의 사연자님 이야기를 들으니 왠지 엄마에게 전화 한 통을 걸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드네요. 그리고 그 힘든 시간들을 잘 견뎌내고 딛고 다시 일어선 새로운 인생이 너무 대단하시다고 깊이 위로튜브가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위로튜브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경청하고 전달합니다. 위로튜브에 하고 싶은 나만의 이야기를 적어 보내주세요. 사연이 당첨되신 분께 위로튜브에서 당첨 선물을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당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위로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